I'm Tony Erdmann. I'm Consultant and Coach. Wow. Also ich habe zum Beispiel von meinem Vater gelernt, wie man eine Käsereibe benutzt. Ist das eine spezielle Käsereibe? Hast du in deinem Leben noch irgendwas vor, außer anderen Leuten ein Furzkissen unterzuschieben? Ich habe gar kein Furzkissen. I have to arrest you. So, und jetzt mach's bitte auf. I'm sorry, Bogdan. My father made a stupid joke. We have to solve this problem. 네, 두 번째 영화 토니 에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 보기 전에도 그랬는데 이 장면, 포스터의 한 장면을 보고 있으면 대체 이게 무슨 영화지? 자연과 어떤 동물과 인간이 교감하는 이야기인가?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무슨 그림인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스산한 네. 그런 장면이죠. Du kommst du morgen zum Frühstück zu Oma? Ich flieg da schon um 10. 자, 토니 에드만 소개해드리게 됩니다. 독일 영화고요. 마렌아데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칭송받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네. 영화입니다. 사실은 감독 스스로가 이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한테서 어떤 착상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극 중에 이제 빈프리트라는 아버지가 장난이 좀 지나칠 정도로 심한데 분위기를 봐가면서 장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장난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죠. 늘 선을 넘으시죠. 그렇죠. 그러네요.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빈프리트라는 사람이 본인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한테 어느 날 약간 장난으로 딸도 만만치 않아서 이 마레나데가 틀니를 선물을 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틀니를 선물한 다음부터 너무 좋아하면서 시시때때로 틀니를 끼고 장난을 쳤다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약간 변형해서 이 인물을 만들었다라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시작 장면이 바로 틀니 장면인데요. 그러니까요. 택배원이 와서 물건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한테 온 건가 보네 하고 동생을 부릅니다. 혼자 원맨쇼를 하시죠. Toni, kommst du mal? 우리가 봐도 똑같은 사람인 걸 알 수 있고 택배원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장난스러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괴롭죠. 그러니까 그 장난을 실제로 굉장히 재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그걸 너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게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장난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작부터 관객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면서 신선하게 만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네. 부녀 관계에 관해서 말을 하면 이 영화는 사실은 부녀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영화지 않습니까? 네. 얼핏 봐서는 디센던트랑 비슷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딸은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굉장히 능력은 뛰어나지만 아주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아버지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휴머니즘 가득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딸이 아버지와 포옹을 하면서 자기 어떤 이기심을 깨닫고 부녀 관계가 화합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포옹 장면에서 영화가 끝났으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포옹 장면 이후에 그렇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만 아니라는 이야기를 더군다나 뒤하고 포옹 있습니다. 장면 이후에 누가 남는가? 그렇죠. 남은 사람은 바로 그 공원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반대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디센던트랑 대조적인 영화로 네. 그런 부녀 관계를 다룬 영화로 오늘 사실은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딸의 아버지, 아버지의 딸이라는 제목에서 떠올릴 수 있듯이 한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디센던트는 아빠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초점이 조금만 더 맞춰져 있다면 사실은 토니 에드만은 딸이 그렇죠.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 딸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약간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는 쪽이 있지만 결국엔 두 사람의 관계가 핵심이긴 합니다. 이 영화를 약간 구조적으로 파악하면 이야기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에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빼고 보면 시작은 딸의 훨씬 더 일찍 시작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생일 파티로 시작을 해서 딸의 생일 파티로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생일이라는 것은 탄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탄생의 의미는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탄생의 의미가 반복되는 장면들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때마다 상처를 입어요. 첫 번째 딸의 그 생일 파티에 갔을 때는 견처의 집에 갔는데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게 파티 자리였고 딸이 루마니아로 가기 전에 미리 여는 자리였다는 걸 몰라서 굉장히 당황한다든지. 일단 마지막 그 딸의 진짜 그 생일 파티 장면에서는 이 쿠케리 전통적인 불가리아 탈을 쓰고 갔는데 그리고 또 포옹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딸하고 말 한마디 못 해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뭐 부활절이라는 게 재생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 중에 부활절이 열리는 어떤 모임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일방적으로 거의 딸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집중적으로 상처를 받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죠. 영화 속에서 이제 사실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네스 딸의 입장에 이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런 아버지가 내 직장에 와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장난기 있고 인간미는 갖고 있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딸이 계속 힘들어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반대의 측면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장난기가 굉장히 심하지만 딸도 결정적으로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어떤 장난을 하게 돼요. 파티를 가지고. 근데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둘이 명확하게 대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장난을 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토니 에드만이라는 가짜 자아를 만들어내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가짜 인물을 불러와서 장난을 치죠. 근데 이 딸은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자기 자신으로 장난을 치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장난을 어떻게 치는가 하면 틀니를 끼우고 가발을 쓰고 이렇게 해서 뭔가로 덮어 쓴 채로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딸은 다 벗어 제낀 채로 모든 것을 다 벗는 상태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스타일만의 대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맞닿아 있는 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영화에서 토니 에드만이라는 제목을 내세운 감독의 뜻을 받아들여서 왜 토니 에드만이 제목일까? 이 아버지는 토니 에드만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냈고 그 인물을 연기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어떤 때는 딸은 그걸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받아들입니다. 토니 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아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를 딸이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도 장난을 칠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토니 에드만이라는 이 존재는 아버지와 딸을 이어주는 존재이고 아버지가 만들어내고 딸이 호응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모든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센던트 이야기도 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이면서 하와이의 어떤 전체를 건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세대에 관한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전형적인 68세대로 보이게 되고 68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루어내야 될 정의가 있고 어떤 명확한 명분이 있어서 그 명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확고한 공통의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세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딸은 이제 신자유주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신자유주의 세대에서는 너무나 그 세계화의 어떤 그 열풍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과의 연대보다도 경쟁과 효율을 앞세워서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제각각 각자 도생하는 그런 상황이 중요한 거죠.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누군가의 어떤 다른 토니 에드만을 불러오기도 하고 이빨을 끼우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녀는 혼자 남아서 이제 옷을 벗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항상 누군가와 연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악수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악수 같은 걸 하거나 포옹 같은 걸 할 때 항상 뭔가를 입히거나 입음을 당해요. 반면에 딸을 생각하게 되면 딸은 자기 스스로 괜히 걷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발톱을 부러뜨리게 되고 그 피가 튀어서 자기 옷에 묻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남과 연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딸은 자기 스스로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람인 거죠. 이런 특성은 개인적인 특성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씀드리게 되면 그 세대의 특성이기도 한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68세대 아버지 세대와 신자유주의 세대, 딸 세대 사이의 어떤 그런 굉장히 화합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코멘트하기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할머니 세대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노모가 나오게 되는데 그 노모는 그럼 어떤 세대인가? 전후 세대겠죠. 그렇겠죠. 전후 세대이고 조금 더 거슬러려면 나치 세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독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사회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지는 거죠. 그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마사지샵 장면일 것 같아요. 마사지샵에서 딸이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가 좀 신통치 않으니까 중간에 박차고 나와서 너무 마사지사가 형편없었다. 클레임을 요구하면서 추가로 이제 서비스를 달라고 하죠. 샴페인도 달라고 하고 막 하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And 2 club sandwiches. Okay. Okay. Be right back. Was ist jetzt nicht ein bisschen viel? Nee, das geht schon. Meine Firma lässt hier so viel Geld. 지극히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기에 그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 뭐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 아버지와 딸이 함께 석유를 시추하는 장면. 그 공사장에 가가지고 아버지는 갑자기 악수를 하려고 해요. 공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럴 때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Ich kann dir in jedem Schritt, den du machst, ganz genau erklären, wie direkt deine ökonomische Verbindung zu diesen Leuten ist. Da hilft dir deine grüne Gesinnung auch nichts. Ja. Du machst ja alles spitze. 어쩌면 이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딸이 봤을 때 윗세대는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고 누군가와 연대하려는 의식이 지금의 이 시대를 망친 것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버지와 딸의 대립이 그 사소한 일들, 사소한 접촉 같은 것으로 상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화를 그냥 일반적인 가족 드라마로 보면 딸이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 같고 아버지는 좀 약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성은 좋으신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데 아버지는 항상 어떤 인간적인 가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딸한테 심지어 일갈하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는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라는 뜻은 사람이 되어야 할 일정한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있다라는 걸 전제한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너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지만 나는 이미 위에서 사람으로 보니까 너는 사람 되기 글러먹었다라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차이를 두어버리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조차 가가지고 이제 어떤 루마니아의 촌로의 그런 어떤 그 도움을 받았을 때 남들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폐를 건네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데 이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루마니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행동은 사실은 유럽 안에서도 강국인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빈국 사이의 관계를 은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딸이 지적하는 장면도 있는 건데 반대로 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그런 얼핏 선해 보이는 행동이 루마니아 사람한테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옷에 피가 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보다 하급 직원인 루마니아 직원의 옷을 벗으라고 그래서 블라우스를 바꿔 입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버지든 딸이든 그 세대가 속한 한계와 그 세대의 명분과 이런 것들의 어떤 충돌 같은 걸 보여주는 굉장히 깊은 사회 드라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세 가지 세대, 이어지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한편으로 캐릭터 드라마로 본다면 저는 이 영화는 현대판 돈키호테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 반쯤은 미쳐 보이는 한 남자가 산초를 데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회하면서 방황하면서 진리를 설파하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럼 산초가 딸이 되네요. 딸이 약간 산초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남자에게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디를 다니면서 누굴 만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딸의 동선은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가야 할 곳, 정확히 일해야 될 곳만 가는데 아버지는 이상한 곳을 다니고 갑자기 화장실을 이상한 데 가고 그런 식으로 이상한 상황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세대의 대비가 그런 식의 동선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엔딩까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까지 다 보면 마지막 장면이 주는 굉장히 묘한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뭐가 이렇게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분명히.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들과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직접 영화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토니 에드만과 디센던트, 토니 디센던트 네.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제가 페인당이어서 많은 분들이 디센던트를 꼽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네. 토니 에드만은 제가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인생 감독과 인생 영화 중에서 감독을 버리고 싸우면 인생 영화 이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감독은 다음에 또 좋은 작품 내시겠지. 네. 네, 인생 영화인 네. 토니 에드만이 더 좋고요. 스릴러적인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당명으로 우리 지금 시청자들을 낚시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가끔 이렇게 낚시도 한번 해드려야죠. 최고의 장면 역시 토니 에드만에서 꼽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아빠와 딸의 포옹 장면 혹은 공원 장면을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잠깐 말씀드렸던 노래 부르는 장면. 네, 부활절 파티에 불쑥 들어가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게 된 아빠와 딸. 아빠는 반주를 하고 딸은 정말 너무 열심히 안 부르겠다고 얘기한 사람 치고는 너무 열심히 열창을 하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어쩌면 이 영화의 압축된 이야기 같아서 그리고 그걸 다 부르고 나서 뛰쳐나가는 딸의 모습 그리고 그걸 묵묵히 지켜보는 아빠의 모습 같은 것들이 어쩌면 이 영화의 모습 같아가지고 그 장면을 전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그 노래를 계속 이전에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뭉클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You've been dreaming of leads you to a lonely place. Find your strength in love. 자, 이 두 편의 장면 중에서 저는 토니 에드만을 저도 고를 것 같고요. 네. 디센던트 참 좋은 영화지만 토니 에드만은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고르고 싶고요. 장면은 저는 디센던트에서 아, 고르고 그래요? 싶습니다. 네, 네. 디센던트에서 제가 고르는 장면은 아까 살짝 나왔는데 병실에서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클로니가 어떤 자기의 격렬한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귓속말로 하는. 네. 근데 그 장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위험과 그 인간의 진실을 함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장례식 같은 절차가 있게 될 때도 사람 마지막 상가까지 다 위험 있게 다 보내고 나서 무너지잖아요. 정말 그런 무너지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런 무너지는 장면 혹은 병실에서 내밀하게 그런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는 장면 같은 걸 보면 조지 클루니 연기가 좋기도 하고 또 그런 장면이 주는 사람의 삶의 진실을 한 가지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보여준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Goodbye, my love. My friend. My pain. My joy.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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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버지의 딸, 딸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네. 두 편의 어떻게 대조적인 작법과 또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편은 인생 감독의 영화, 한 편은 인생 영화. 둘 다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자 김중엽 작가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네. 두 편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